왜 이렇게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한테 알고 보니 잘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자한테 약하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강약 약강인 것 같아요. 전범인 푸틴에 대해서는 레드카펫을 말 그대로 깔아주잖아요.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진핑과 푸틴. 크게 봐서 이 전쟁은 러시아에게는 호재고요.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게 중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세일링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 우리 거 안전하니까 빨리빨리 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얽히네. 근데 기자님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무슨 약간 블랙 코미디 같아요. 푸틴이 갑자기 평화 전도사가 돼서 중재를 하는 역할에 오르지 않나. 트럼프가 급해서 전화를 하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요동치는 유가 그리고 막히는 물류망 등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내심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함께 짚어볼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영입니다. 교수님, 이 지금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감정도 일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일단 이란 전쟁은 터져 버렸고요. 네. 교수님은 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뭐 세계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기자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않아요? 저 무슨 주식도 아니고 트럼프가 무슨 워딩 했는지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매일매일 그 팔로우 하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트럼프가 미워요. 그러니까요. 보시기에 워낙 트럼프 말이 오늘 내일 바뀌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 언론 내에서 좀 헷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 전쟁의 목표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쟁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지만 차라리 이스라엘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대체 이 전쟁으로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이익을 보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모호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트럼프도 그렇고 헤그세스도 그렇고 막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마두로처럼 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뭐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핵 개발 그 인프라를 완전히 이번에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 이란이 역량이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그걸 제거하겠다는 건지 네. 그때그때 막 말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마가인데 마가 내에서도 지금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마가 내의 가장 큰 스피커가 터커 칼슨이잖아요. 칼슨이죠. 네.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사가 정말 장난 아니던데. 장난, 그 그러니까 수위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트럼프가 미국을 배신했다. 맞아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역겨운 전쟁이다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마가 내에서 네. 이제 그런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목표가 불분명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전쟁이 트럼프가 이번 2기 때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공약 2개를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약 공약 2개. 2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트럼프는 그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나 아니면 아프간 전쟁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나 전쟁 절대 안 할 거야. 난 그렇죠. 평화를 사랑해 그랬죠. 네, 외국에서 우리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외국 그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 끝없는 전쟁에 미국 국민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네오콘이나 이런 맞아요. 딥스테이트들을 내가 완전히 이번에 뿌리 뽑아 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라크랑 이란을 친단 말이에요. 네.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수렁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가 유세하는 내내 바이든을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중요한 건 중국인데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개입을 해갖고 대중 전선의 모든 미국의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데 그걸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를
중국 품에다 안겨줬다라는 거죠. 네. 바이든이.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 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중동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시아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공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유세 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약을 본인 스스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막아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냉정하게 국제 질서라는 건 워낙 그 위선으로 가장된 정글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겉으로 명분 만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실리라도 챙기면 괜찮은데 이번 전쟁을 바라보면 미국이 실리가 없어요. 오로지 네타냐후의 실리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마치 이번에 완전히 끝장내겠다라는 네. 식으로 나가다가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제 전쟁 거의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헤그세스가 최대 공습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때려버리잖아요. 시작이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엇박자가 나고 뭔가 이거는 되게 조율되지 않은 전쟁인데 이게 트럼프의 특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참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이거는 트럼프 스스로도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전쟁 얼마나 더 갈까요? 트럼프의 특성이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특히 이런 전쟁 이거는 정말 국가의 어떤 크게 보면 명운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막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막 10번 두드려보고 하는데 트럼프는 아니잖아요. 물론 트럼프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감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에도 처음에는 이거는 그 선제 공격이다. 이란의 임박한 위협에 대비한. 그러니까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도대체 이란이 곧 네.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 대변인이 대통령이 그렇게 느꼈다. 필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한테는 약점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타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혀 이게 기존 정치문법과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트럼프는 일관성, 논리, 신뢰 이걸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아니면 얼마든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이게 목표가 불분명했고 굉장히 다분히 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작한 만큼 또 트럼프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만해야 되겠는데 얼마든지 어떤 이유라도 들어서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러운 거고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자체를 또 전략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 네타냐후. 네타냐후. 네타냐후 너무 3명. 유쾌하죠 지금. 그렇죠. 네. 40년의 수건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말을 했잖아요. 정말 40년의 네, 수건을 네. 풀었다 이렇게. 그런데 또 마침 최근에 그것도 트럼프가 먼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무려 1시간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만 논의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것 같은데 지금 푸틴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각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둘이 그 전쟁에 대해서 서로 의논한 거예요. 말하자면 야 이란 전쟁 어떡하냐? 그럼 이제 그러다가 푸틴한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떡할 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세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트럼프가 푸틴한테 약간 중재 역할을 부탁했다고 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란 사이에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네. 출구 전략에 도움을 좀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 이 전쟁은 러시아에게는 호재고요. 우크라이나에게는 악재인 거죠. 이제 그거는 분명한데 러시아는 이 전쟁,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거 되게 희한한 건데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3가지 역할. 네. 첫 번째는 수혜자예요. 어. 일단 유가가 네네.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작년에요. 그 2024년에 비해서 작년 석유가스 판돈이 25%가 줄었어요.
작년에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 그랬죠. 그다음에 네. 루블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석유는 우랄유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 이란 전쟁 전에는 6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전쟁 나고 100불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거 전쟁 끝날 거야 하니까 좀 80불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유가 뛰었죠. 그 다음에 제재 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도 제재 풀었고 베센트 장관이 네. 러시아 원유 제재 푼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희 촬영한 13일 기준해서 그렇죠. 제목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가 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또 러시아가 세일링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전에는, 그러니까 전쟁 후에는 러시아 석유가 주로 아시아로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푸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구나. 안전하게 배송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다 그 판로를 다시 생각해봐.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가 아시아로 주로 석유 원유를 팔 때 크게 중국이랑 인도로 가는 게 네네. 많은데 중국은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가요. 아, 파이프라인. 네. 예, 그걸 ESPO라고 하는데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글로 바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배로 가는 건 인도인데요. 두 루트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밀고 있는 루트가 뭐냐면요. 극동. 네.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뭐 코스미노 항이나 바스토치니 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요. 아, 부산을 찍으면 좋은데 부산은 그냥 거쳐요. 거쳐서.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세일링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야, 우리 거 안전하니까 빨리빨리 사가 이렇게. 바꿔봐 루트를.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요게 일단 그 러시아가 수혜자인 게 자원 면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황과 관련해서는요,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게 중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당장 한 5일 전에도 러시아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에 드론이랑 미사일을 500발을 쐈어요. 하루에. 하루에. 500발 넘게 쐈는데 550발인가 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페이트리어트인데 그게 지금 다 중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황에서도 러시아가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런 게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도 전쟁 일으켰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뭐 나 전쟁 일으켰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네, 푸틴 입장에서는 야 너도 쳤잖아. 뭐 나도 그렇죠. 칠 수 있지. 이건 그런 더군다나 거죠. 우리는 진짜 임박한 위협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그 나토가 동진하는 거. 이런 식의 우리는 설명들. 실존적 위협이었어. 네, 근데 네. 너는 무슨 위협이 있길래 쳤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명분도 그렇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투여됐던 전황도 자원도 그렇고. 이동하고 있고 유가는 뭐 아주 확실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푸틴이 너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분 이제 나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푸틴 입장에서 이 전쟁이 오래 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네. 미국이 여기 잡혀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네. 지금 이란은 사실 군사력으로 치면 미국, 이스라엘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미사일이나 드론을 갖고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중동에 있는 미 군기지들을 치는데 너무 정밀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기지의 어떤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레이더망, 심지어 CIA 안가 같은 게 호텔 8층에 있는데 거기를 정확히 친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해져서 이상한 애 봤더니 러시아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자체 위성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러시아랑 이란이랑 친한 거 다 알잖아. 이제 하루 알았어? 이틀이 아닌데 네.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해주고 있어. 오히려 이제 이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러시아는 모른 척하고 있는데 네.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였네요. 사실상 우리 뒤에 그렇죠. 러시아가 있어. 그렇죠. 정보 다 주고 있고 우리는 정말 타격할 거야. 저는 러시아가 그거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더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에 워싱턴 나왔나요? 포스트.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CNN 이런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물론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NCND로 바라보는 네네. 것 같고.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건 인정해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게 처음에 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이란에 드론을 그렇죠. 계속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푸틴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배신자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와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위치 정보를 위치 주고 있는 정보.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뭐라 그러면 푸틴 할 말 많은 거예요. 니네도 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다 끊었고요. 군사 지원도 끊었어요. 무기를 팔고만 있어요. 지원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치 정보는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란 같은 입장이라 군사력에서 러시아랑 비교가 안 되니까 드론 같은 걸로 정밀 타격을 해야 될 때 그 위치 정보를 미국에 안 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도 정보 다 주고 있으면 사실은 당사자거든요. 근데 중개자인 척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개자인 척. 그런데 지금 푸틴도 그런 거인 거니까. 데칼코마니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란 전쟁에서 수혜자, 그다음 뒷배, 지원자, 서포터, 그다음 마지막에 매개자, 평화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전화해서 한 게 무슨 부탁을 그거죠. 했을까? 그게 그거인 건데 이제 왜 러시아에게 그런 부탁을 하냐면 러시아가 다 친해요. 이스라엘하고도 친하죠. 왜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나요? 네. 근데 그 중에 130만 명이 러시아 스피킹 인구예요.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130만 명.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도 다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소련에 넓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네네. 넓게 퍼져 있던 그 러시아계 유대인 또는 소련에 해당했던 유대인들이 네네.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아. 그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3대 언어의 세 번째는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갑자기 러시아랑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지?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세 번째인 줄은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네타냐후하고 푸틴이 그렇게 또 죽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스트롱맨 간의 브로맨스인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엄청 친미잖아요. 근데 예전에 2014년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도 네. 제재를 안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제재 안 했어요. 이스라엘.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게 네. 친미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네타냐후하고도 너무 친하고 근데 이제 푸틴의 특성이 뭐냐면 팔레스타인하고도 친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란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 사우디가 중동에서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이란하고도 친하고 사우디하고도 친해요. 다 같은 친하네. 산유국이잖아요. 아. 그다음에 다른 중동 국가하고도 친한 게 예를 들면 기자님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다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얽히네. 그러니까. 산유 생산국에 뭐 그래- 사실은 러시아 너무 넓어서 지정학적으로 다 가까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중동 아프리카 관리 다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이란이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 막 쳤잖아요. 네. 그때도 푸틴이 전화해서 이란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공격받은 국가들한테도 보복 공격하지 마라. 미국이 먼저 쳤잖아. 그러니까 이란 좀 이해해라. 이 전화를 다 했어요. 진짜 러시아가 매개자가 됐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이란이랑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페제슈키안이랑 맺었어요. 그래서 페제슈키안이 왜 중동 국가들 미군 기지 쳐서 미안해 네, 이랬잖아요. 사과했죠. 그게 푸틴하고 전화하고 바로 바로 한 직후에 거군요. 나온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로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물론 어쨌든, 그러게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페제슈키안은 혁명수비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재밌다. 러시아가 이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좀 도와줄래? 뭐. 와 진짜 묘하게 됐네요. 근데 기자님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쵸. 무슨 약간 블랙 코미디 같아요. 네네. 부조리국 보는 네네, 느낌이죠. 딱 그 느낌이네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갑자기 평화 전도사가 돼서 중재를 하는 역할에 오르지 않나. 트럼프가 급해서 전화를 하지 않나. 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그렇게 크라잉아웃하던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전화해갖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타협하고 조절하고 너무 웃기는 상황인 거죠. 진짜 부조리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 네. 요즘 전쟁 보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냥 부조리다.
네.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음. 저희들 이제 국제정치 전공하시는 분 뭐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 보면 소위 말하는 단격 체제가 끝나고 미국의 절대적인 힘이 지금 많이 와해되고 스스로 또 붕괴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솟구쳐 올라오는 게 힘이라는 게 사실 공백을 허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진핑 이쪽에 뜨고 있고 저쪽에선 푸틴, 가로 열고 김정은도 보이고 뭐 일각에서 뭐 레드팀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 독재자 뭐 전제주의 국가의 국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매력을 트럼프는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 3선 4선 계속 하고 싶겠죠. 시진핑처럼 혹은 푸틴처럼.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 어떤 이념 가치 뭐 명분 이런 게 아니라 나 이익 혹은 지도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한테 알고 보니 잘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이제는 더 이상 뭐 팀이라든가 뭐 권위주의 체제 대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는 무의미한 거죠. 힘인 거죠. 지금은 힘.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자한테 약하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강약 약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젤렌스키는 막 백악관에서 모욕줘서 쫓아내버리고 전범인 푸틴에 대해서 레드카펫을 말 그대로 깔아주잖아요. 알래스카 정상회의. 그 푸틴이 외국 정상 만나서 그렇게 공손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기자님? 아, 트럼프가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레드카펫 위에 걷더니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의 푸틴이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고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고 막 그랬죠. 자기는 한 3분 얘기하고 푸틴이 한 10 몇 분 얘기했나 네, 하여튼 너무. 기묘했어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중요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이익에는 패자보다는 승자가, 약자보다는 강자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장 러우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승자고, 러시아가 더 강대국이니까 그쪽이랑 편먹는 게 미국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나저나 요즘 이란의 모든 자산들이 쏠리다 보니까 언론 지면도 한정돼 있고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작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위트코프는 지금 또 뭐 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6년 들어와서 제일 큰 변화는 셋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따로 만나고 미국이 러시아 따로 만나고 근데 올해부터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같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같이 만났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빨리 뭔가 네. 협정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진전된 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는 어쨌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우리는 전선에서 우리가 끝내버릴 거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서 열심히 소모전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5월 정도에는 좀 어떻게 끝내보려고 젤렌스키한테 사실 젤렌스키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거든요. 아, 그렇죠. 벌써 네. 24년이었군요. 네. 24년 5월. 네. 그러니까 계속 계엄령 연장 하면서 이제 대통령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이란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젤렌스키를 막 압박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영토 넘겨라. 그 돈바스 100% 넘겨라.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그 국민투표 해야 돼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5월 15일까지 국민투표 어떻게 할 건지 너 대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져서 뭐 이거는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니까 이것도 푸틴한테는 좋은 거죠. 시간 번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푸틴의 그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일단 뭐 영토 문제하고 뭐 네네. 나토 개입 문제하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토 가입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최소화해라. 세 번째가 영토, 특히 크림하고 돈바스 전체를 포함한 점령지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라. 인정해라. 요 세 개는 마지노선이다. 요거 안 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전선에서 끝내겠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너무 불리하죠. 그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더 가혹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미어샤이머 교수님 가장 아주 냉정하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이죠. 처음부터 이 전쟁은 2014년 크림반도 그때부터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토 니네들이 자꾸 동진하니까 러시아가 어쩔 수 네, 없는 거 네. 아니야? 지금 서방 세계가 일으킨 전쟁이야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도 더 이상 사람들이 지금 거의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피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제 있죠. 그 부분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의 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인구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 왜냐면 네네. 사람들이 떠나서 그런 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1,000만이에요. 그중에 350만은 내부 실향민이에요. 나머지 한 550만 명은 주로 이제 유럽으로 해외로 피난한 난민들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줄은 거예요. 전쟁 초반엔 900만 정도 됐었어요. 800만에서 900만 정도. 그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지 인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령지 인구가 또 한 400만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사자도 우리가 정확한 규모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치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막 독립했을 때 인구가 5,20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700만이라고 얘기돼요.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전쟁 전에도 자연 감소 또는 절반 정도로 자연 감소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전에도 잘 사는 EU 국가로의 그 노동 이주 그게 되게 많았던 나라예요 원래. 근데 이제 전쟁 나고 그게 더 가속화된 가속화됐네요. 거죠. 소련 독립한 때부터 이 전쟁 후까지를 따지게 되면 거의 인구가 절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크림 합병 2014년에 됐는데 크림 인구도 한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빼고 뭐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지금 인구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가가 소멸하고 국민이 소멸할 수 있다.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여론도 높아요.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의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숫자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근데 그 중에 또 GDP 생산 가능 인구는 1,000만밖에 안 된대요.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이제 전쟁 가서 네, 죽고 네. 했으니까 네. 또 많은 또 여성들과 아이들은 또 이민 가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래저래 이제 글들을 읽다가 일리아 교수님이 저한테 아티클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 카오스 이론 보면 한마디로 뭐 동맹은 없어. 그 세상은 원래 무질서해. 그리고 이 질서에서 저 질서로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블라블라 하고 끝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약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새로운 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없이요. 러시아에게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이 낯선 세계.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했던 세계는 미국이 규칙 기반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리드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가 사라지고 너무너무 낯선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와 중국은 그게 바로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세계, 즉 다극화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예전부터 세계를 미국이 혼자 좌지우지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계가 뭐 무질서, 뭐 아노미로 가는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세계가 정상으로 가는 거라고 러시아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미국 유일 패권이 비정상이었던 거고 이제 다극화라고 하는 정상적인 세계 질서로 가고 있다라고 러시아는 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세계인식은 트럼프하고 일정 정도 뭐 개념까지는 아니어도 공유되는 거죠. 네네. 트럼프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이 리드하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그 미국의 그 큰 형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임했던 거잖아요. 경찰 국가 역할. 근데 트럼프는 아니 세계의 모든 일을 왜 미국이 다 해결을 해?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어. 미국의 지쳤어. 미국의 국익에 하나도 도움 안 돼.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어떤 면에선 서로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고 그러나 1등은 항상 미국이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에서는 확실히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 셋이 같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러니까 버든 쉐어링이죠. 네네네. 일종의. 네.
그런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방군은 이제 우리가 미국 맡을게. 거야. 아시아는 중국 뭐 알아서 해라. 뭐 크게 우리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은 대충 조금 봐줄게.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서방군 내 거야 하는 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저는 트럼프가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너무 똑같고 제가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아한 위선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 이거 네네. 확 와닿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부제고요. 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이제 부제를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근데 사실 제가 이 워딩은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네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습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맞아요. 주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도 트럼프 이전에도 국제 정치는 더 잘 아시잖아요. 국제 정치는 힘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됐죠. 위선 덩어리들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네. 힘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네. 그래도 트럼프 이전에는 최소한 미국이 강대국이 최소한의 명분은 걸고 있었잖아요. 뭐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럼요. 자유라든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면서 이라크 침공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대량 명분은 살상 엄청나게- 무기가 있다. 네. 뭐 민주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랬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에 이르러서는 됐고 같이 됐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을 망쳤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말 날것에야만 내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에 이전에 미국에 익숙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젠틀하고 네네. 속은 어떨지 몰라도. 뭐 장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규칙이 적용됐고 국제법이 적용됐고.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규칙? 힘이 규칙이야. 센 놈이 룰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제법? 나 그런 거 몰라.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나의 도덕성뿐이야. 네, 그런 그렇게 얘기를 얘기겠죠.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계가 너무 낯설고 아,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데 사실은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문명으로 제어되지 않았던 어떤 그 날것의 생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마크 루비오도 사실은 작년에 어떤 언론인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야 이거 1급 체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야. 사실 이걸 국무장관이 실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천기누설을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국제자유주의 질서, 뭐 규칙 기반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명화된 척하는 그런 질서에서 한 80년 대충 산 것 같긴 한데 다시 그냥 원래 있던 그 자리, 약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통쾌하기도 하죠. 그 위선에 지친 사람들. 솔직히 도찐개찐인데 얘는 대놓고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굉장히 교양 있는 척 하는데 나쁜 놈인 맞아. 경우라 대놓고 나쁜 놈이면 차라리 후자가 나은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솔직한 게 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최소한의 어떤 룰이 지켜졌던 그 위선의 우아함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소멸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 차라리 이게 솔직해, 정직해.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교수님,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네, 빨리 마치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싸우든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은 안보, 뭐 생존 전략, 뭐 공급망보다 다 너무나 이렇게 새롭게 세팅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제 잊어야 돼요.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네. 우리가 알던 미국도 이제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는 정말 각자 도생. 나는 나만이 지켜줄 수 있다가 룰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기민하고 또는 때로는 굉장히 유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밖에 없는 것이지
그때그때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과거의 질서나 가치에 얽매여서는 우리가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란 전쟁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냉혹한 수싸움을 짚어봤습니다. 동맹은 압박하면서 정작 러시아와 중국에는 빗장을 열어주는 어떤 미국의 이중성, 진영 논리가 사라진 거래 시대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머니포커스 이문영 박사님과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